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사리원 거리를 휘감아 돌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꼈다. 23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2달째였던 내게 거리의 풍경은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거리 자체가 아니라 거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서둘렀으며 누구 하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는 이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경무원들 때문이었다. 역 앞 광장에서부터 시작해 시장 입구, 인민병원 사거리, 그리고 820훈련소로 향하는 큰 길목마다 그들이 서 있었다. 회색빛 군복에 붉은 완장을 두른 그들의 눈빛은 매섭기 그지없었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예리하게 훑어보았다. 나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탓에 여전히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와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어깨를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듯 걸으려 애썼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낡은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눌렀었지만 목덜미에서부터 등줄기로 흐르는 긴장감을 감출 수는 없었다. 거리 곳곳에서 경무원들이 젊은이들을 세우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모자를 벗기고 목도리를 풀어보게 했으며 심지어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을 확인하기도 했다. 무엇을 찾는 걸까? 군복 자국인가 아니면 부대 문신인가? 나는 궁금증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삼촌댁으로 가는 길이었다. 제대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안 어른들께 인사나 다니며 도움을 청하려던 참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역 광장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화 소리.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의심을 산다는 것을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주민처럼 자신의 일과에 바쁜 사람처럼 걸음을 이어갔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2명의 경무원이 나타났다. 한 명은 30 안팎으로 보이는 하급 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병사였다. 그들은 내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하급 장교가 턱짓으로 신분증을 내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신분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그대로 드러났다. 장교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제대 확인증은 집에 두고 나왔다. 멍청한 실수였다. 군필자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장교가 무언가를 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제대했다고, 2달 전에 제대했다고. 장교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병사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어느 부대 출신인지, 소대장 이름이 무엇인지, 중대 내무반 구조를 그려보라는 등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제2군단 소속이었다고, 평산 쪽 부대였다고, 소대장 성함은 리명철 동무였다고. 하지만 장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모자를 벗으라고 했고 나는 순종했다. 차가운 바람이 이마를 스쳤다. 군대식 짧은 머리가 드러났다. 제대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 아직 머리가 자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경무원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선임자에게 무언가를 보고했고 두 사람은 잠시 귓속말을 나누었다. 나는 그 틈을 타 주변을 살폈다. 골목은 좁았고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담장 너머로는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 끝에는 더 많은 경무원들이 보였다. 완전히 포위된 셈이었다. 선임 장교가 다시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정이 난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게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지 않았다. 묻는다 해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랐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을 때 거리는 더욱 삭막해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누구도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만약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입장이었다면 말이다. 우리는 시내 중심부로 향했다. 인민위원회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옆 작은 건물이 우리의 목적지였다. 경무부 임시조사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평소에는 없던 곳이었다. 동기훈련 시즌에만 임시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인 듯 보였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그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줄의 맨 끝에 섰다. 앞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황혼이 내려앉았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몸을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경무원들은 건물 입구를 지키며 담배를 피우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옥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이것이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책상 너댓 개가 놓여 있었고 각 책상마다 경무원들이 앉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구석 쪽 책상으로 안내되었다. 담당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자 계급장을 단 남자였다. 그는 내 신분증을 받아들고 장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신 부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펜 끝을 응시했다. 중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앞서 만났던 장교들과는 달리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그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제대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장은 있는지, 오늘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삼촌 댁에 인사차 가는 중이었다고. 중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더 적었다. 그러다 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군대에서 탈영한 동료를 본 적이 있는지 혹은 탈영을 계획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는 장부를 넘기며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대별 탈영자 수, 미복귀자 명단, 추정 은신 지역.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부대를 이탈했다는 말인가. 중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올해 동기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식 경무부뿐만 아니라 각 부대에서 임시 경무원들을 대거 차출했고
이들이 사리원 시내 곳곳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제야 오늘 본 수많은 경무원들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식 경무부원이 아니라 임시로 차출된 일반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중자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임시 경무원들은 보통 각 부대의 고참 병사나 하급 간부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들은 단속 권한을 부여받아 정식 경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훈련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원래 부대로 돌아간다. 이번 동기훈련 기간만 해도 사리원시에만 100여 명이 넘는 임시 경무원들이 배치되었다고 했다. 제2군단과 제4군단 소속 부대들이 모두 인원을 차출했고 820훈련소 역시 상당수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자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뱉으며 말을 이었다. 작년 동기훈련 기간 동안 제2군단 관할 지역에서만 탈영자가 30여 명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중 절반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산간 지역에 숨어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군 당국으로서는 이것이 큰 골칫거리였다. 더 큰 문제는 민간인들의 반응이었다. 군인들이 탈영하는 과정에서 민가에 침입해 식량을 훔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군인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것은 곧 당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모든 군복무 연령대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방침이었다. 중자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지만 절차상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 확인증을 가져오면 즉시 석방하겠다고 했다. 나는 집이 멀다고 내일 아침에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중자는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임시 구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건물 지하에 마련된 임시 구금실로 안내되었다. 작은 방에는 이미 5-6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모두 나와 같은 처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각자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저녁 식사로 옥수수밥 한 공기와 무국이 제공되었다. 나는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언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갔다. 다른 이들은 하나둘 벽에 기대 잠이 들었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삼촌 댁으로 전화를 하실 것이고 삼촌은 내가 오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외아들이었다. 어머니에게 나는 전부였다. 그런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새벽녘 구금실 문이 열렸다. 경무원 한 명이 들어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 사람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석방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송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밤새 몇 명이 불려나갔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렸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조사실로 다시 안내되었고
어제 그 중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을 새운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중자는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부대에 확인한 결과 내 제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중자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거리에서 탈영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거든 즉시 경무부에 신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시하고 신고하는,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의 톱니바퀴 하나가 된 것이다. 석방되어 나온 거리는 어제보다 더 삭막했다. 해가 떠올랐지만 겨울 햇살은 차갑기만 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경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어제 받은 임시 석방 증명서를 주머니에 꼭 쥐고 걸었다. 이것이 내 보호막이었다. 시장 입구를 지나갈 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갔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경무원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경무원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고 수갑을 채웠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자신은 탈영병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내가 될 뻔한 모습이었다. 만약 부대에서 제대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나 역시 저렇게 끌려갔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지하 구금실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다. 작은 불평조차 위험할 수 있는 시대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으셨다. 어디 갔었냐고,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으셨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경무원들에게 붙잡혔던 일, 하룻밤 구금되었던 일, 간신히 석방된 일.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앞으로는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 동기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만 있으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며칠이 지났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거리의 소식은 이웃들을 통해 들려왔다.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경무원들은 이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순찰을 돌았다.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무조건 검문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연행했다. 심지어 집집마다 방문해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는 일도 벌어졌다. 군복무 연령대의 남성이 있는 집은 특히 철저히 조사를 받았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부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무원들에게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했다. 휴가증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고 부대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한다. 다행히 부대에서 사실이라고 확인해줘서 풀려났지만 그 과정에서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대기해야 했다고 한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떨며 기다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갔다. 또 다른 소식도 들렸다. 시내 어느 골목에서 실제로 탈영병 한 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 달 넘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잡혔다고 한다. 배가 고파 민가의 창고에 침입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했다. 어떤 이들은 총사령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타령은 그만큼 무거운 죄였다. 나는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아이들조차 뛰어놀지 않았다. 거리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경무원들은 간수였고 주민들은 죄수였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제대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다. 군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였고 우리 모두는 그 안의 병사들이었다. 열흘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머니 몰래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 동이 트기 전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경무원들조차 이 시간에는 적었다. 나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이것이 자유의 맛인가? 아니면 그저 잠시간의 착각인가? 역 앞 광장까지 걸어갔다. 첫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플랫폼에는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다.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장사꾼들이었다. 그들은 큰 보따리를 메고 있었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들도 나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체념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 사이로 군복 입은 젊은이들이 보였다.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구로 향했다. 그 순간 경무원 2명이 나타났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군인들을 세우고 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휴가증, 신분증, 부대 인증서,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 군인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즉시 연행되었다. 그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경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그 광경에서 눈을 돌렸다. 차마 더 볼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옮겨 시장 쪽으로 향했다. 새벽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장사꾼들이 좌판을 펼치고 물건을 늘어놓았다. 생선, 채소, 옷가지, 잡화, 온갖 물건들이 즐비했다. 사람들은 흥정하고 웃고 떠들었다.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여기서만큼은 단속과 공포가 잠시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다. 시장 입구에도 경무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젊은 남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한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감자를 사라고 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돈이 없었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 웃음 속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을. 시장을 빠져나와 강변 쪽으로 걸었다. 대동강 지류가 사리원을 가로질렀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다. 강둑에 앉아 멍하니 강을 바라보았다. 저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다로 가는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평생 이 땅에 갇혀 살아왔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세상은 넓다고 하던데 내게는 너무나 좁았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다.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경무원 한 명이 서 있었다. 젊은 병사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석방 증명서를 함께 꺼내 보여줬다. 병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돌려줬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병사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병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신은 제사군단 소속인데 이번에 임시 경무원으로 차출되었다고 했다. 한 달간 사리원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루에 15시간씩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검문한다고. 발이 부르트고 몸은 지치지만 쉴 수가 없다고. 상급자들은 실적을 요구한다고. 하루에 몇 명을 체포했는지, 몇 건의 의심 사례를 보고했는지 숫자로 평가받는다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병사도 피해자였다. 체제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또 다른 희생자. 그는 단속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단속당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상급자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 병사는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섰다. 가야 한다고 했다. 순찰 시간이라고. 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요즘 같은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는 몇 걸음 떨어지다가 다시 돌아섰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제대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처럼 이 거리를 걸을 것이라고. 그때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질 것 같다고.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라만 보았다.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무거웠다. 거리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다. 경무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나는 이 풍경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했다. 동기훈련이 끝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또 다른 명분으로 단속이 계속될까? 9차 당대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10차 당대회. 끝없이 반복되는 통제와 감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밖에 서 계셨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나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웃집 아들이 또 잡혀갔다고. 이번에는 정말 탈영병으로 오인받아서 부대로 연행되었다고. 가족들이 해명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니와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동기훈련의 성과를 선전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군 기강이 확립되고 있다고, 혁명 군대의 위용이 드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거리는 공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군인들조차 지쳐 있었다.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무엇을 위한 단속인가? 밤이 깊어갔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순찰 돌아다니는 경무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화 소리. 그 소리는 밤새 계속되었다. 끊임없는 감시. 잠들 수 없는 밤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경무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그들은 밤에도 나타났다. 악몽 속에서 새벽이 밝아왔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거리에는 다시 경무원들이 배치될 것이다. 사람들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을 것이다. 이 반복되는 일상, 끝나지 않는 동기훈련.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눈이 내릴 것 같았다. 하얀 눈이 이 거리를 덮으면 잠시나마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일까? 아니면 그 하얀 눈 아래에도 공포는 여전히 숨어 있을까? 나는 창문을 닫았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라디오에서는 또다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동기훈련의 성과, 군 기강의 확립, 혁명 정신의 고양 같은 말들의 반복. 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지만 삼켰다.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순응하고 침묵하고 살아남는 것. 동기훈련이 끝나기를, 단속이 느슨해지기를, 거리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다.